남편은 말했습니다. 난 빚에 묶여 살기 싫어. 이혼하자. 사업에 실패한 장모의 빚을 이유로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사업하다 망한 건 본인 책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내연녀의 등장, 공개된 문자 메시지, 그리고 한 장의 토지 계약서. 지우 어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됐다. 새벽 4시, 골목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고 세상이 잠든 시간. 그녀는 이미 주방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사고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 육수를 만들었다. 감자를 깎고 물을 썰고 나물을 무쳤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잠깐 허리를 펴고 곧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면 홀을 닫고 그릇을 씻고 냉장고를 정리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앞치마를 벗었다. 그렇게 20년이었다.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면서 혼자서. 식당은 작았다. 테이블 6개짜리 허름한 가게였지만 단골이 많았다. 점심에는 줄이 서는 날도 있었다. 국물이 진하고 간이 딱 맞는다고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어머니는 자랑하지 않았다. 그냥 매일 새벽에 일어나 똑같이 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우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이 가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냄새만 맡아도 이 공간이 엄마의 전부라는 걸. 태성 아버지가 처음 식당에 나타난 건 벚꽃이 지던 봄이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 2시. 홀이 한산해질 무렵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냉커피를 주문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말씨가 부드럽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장님, 국물 진짜 제대로네요. 요즘 이런 집 찾기가 힘든데.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요. 제가 음식을 좀 먹어봐서 아는데 이 손맛은 아무나 못 내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었다. 칭찬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는 그 다음 주에도 왔다. 그 다음 주에도. 올 때마다 음식을 칭찬했고 어머니 얘기를 들어줬다. 딸 얘기를 꺼내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제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하겠네요. 태성이라고 요즘 사업한다고 바쁜 녀석인데.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다. 태성과 지우가 만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봄부터였다. 사돈이 된 이후로 그는 더 자주 식당에 들렀다. 어머니도 경계를 풀었다. 이미 가족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장사가 끝난 오후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사장님, 오늘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투자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형식상 명의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명의요? 서류상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운영이나 책임은 제가 다 집니다.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손해는 절대 없고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사례도 드릴게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당연하죠. 세무사도 검토했어요. 식당 명의를 잠깐 활용하는 개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도 명의를 빌려준다는 게 좀. 사장님,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저 태성이 아버지잖아요. 사돈지간인데 제가 사장님한테 무슨 해를 끼치겠어요. 가족끼리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가족. 그 말이 어머니의 경계를 낮췄다. 어머니는 이튿날 도장을 찍었다. 반년도 지나지 않았다. 어느 이른 아침 어머니는 식당 문을 열다가 멈췄다. 유리문 안쪽에 서류가 붙어 있었다. 낯선 기관 이름과 함께
압류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손이 떨렸다. 서류를 떼어 읽었다. 다시 읽었다. 채무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식당 명의와 엮인 채무였다. 금액은 눈이 돌아갈 만큼 컸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지우 엄마인데요. 오늘 식당에 압류 서류가 붙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쪽에서 자금이 좀 막혔어요. 막히다니요? 자금이 막히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 이름으로 된 채무잖아요. 제가 곧 해결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요? 얼마나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싸울 수 있긴 한데요. 계약서에 사장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연대 책임 조항도 있고요. 법적으로 다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요? 지금 채무 규모에 소송 비용까지 더하면. 변호사가 금액을 말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식당 문을 닫은 건 그로부터 2달 후였다. 납품업체가 먼저 거래를 끊었다. 소문이 돌았는지 단골들도 발길을 끊었다. 직원이 하나씩 나갔다. 냉장고가 비어갔고 테이블이 하나씩 치워졌다. 20년이 그렇게 허물어졌다. 소리도 없이. 지우가 연락을 받은 건 늦은 오후였다. 엄마, 나 지금 가게 있어. 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이상했다. 평소 어머니는 딸에게 오라는 말을 잘하지 않았다. 지우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달려갔다. 식당 셔터는 반쯤 내려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홀이 보였다. 의자는 뒤집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었고 냉장고는 열린 채 비어 있었다. 20년의 냄새가 고인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다. 싸늘하고 낯선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짐박스 하나 없이 그냥 서 있었다. 무언가를 정리하려다 멈춘 것처럼. 엄마.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왔어. 지우는 주위를 둘러봤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감이 오지 않았다. 갑작스러웠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버님이 빚을 넘겼어? 계약서는 있어? 증거는? 우리 법대로 하면 되잖아. 지우야, 내가 알아볼게. 변호사 먼저 알아보고 일단 가압류 막을 방법을. 지우야. 2번째 불렀을 때 지우가 멈췄다. 어머니가 딸을 바라봤다. 오래 가만히. 눈물은 없었다. 이미 다 쏟아낸 사람의 눈이었다. 내가 욕심냈다가 잘못된 거야. 욕심? 엄마가 무슨 욕심을 냈어? 속은 거잖아. 내가 좋다고 도장 찍은 거야. 아무도 억지로 시킨 거 아니야. 그게 속은 거라고. 몰랐으니까 찍은 거잖아. 됐어. 어머니가 시선을 걷었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봄 햇살이 먼지 쌓인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 빛 속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낡고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다. 지우는 더 묻지 못했다. 뭔가를 잘못 건드리면 어머니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다. 아니면 자신이. 어머니는 포기라는 말을 몰랐다. 가게가 문을 닫은 지 3달 만에 작은 상가 귀퉁이에 반찬 가게를 차렸다. 식당보다 훨씬 작은 공간이었지만 손은 여전했다. 초반엔 단골도 생겼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여기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입소문을 냈다. 그러나 몸이 버텨주지 않았다.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
새벽마다 서서 일하는 게 무리였다. 파스를 붙이고 나갔다. 지우가 말려도 듣지 않았다. 엄마, 좀 쉬어. 진짜 큰일 나기 전에. 쉬면 뭐가 해결돼? 내가 더 벌면 되잖아. 내가 평생 나 먹여 살릴 거야? 그게 왜 못 돼?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일어났다. 허리가 다음이었다. 그래도 나갔다. 반찬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어느 날은 얼굴이 너무 부어서 지우가 억지로 병원을 데려갔다. 혈압이 높다고 했다. 약을 처방받고 다음 날 또 가게에 나갔다. 그러다 쓰러진 건 겨울 초입이었다. 가게 냉장고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옆 가게 사장이 발견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다. 신장 수치가 많이 안 좋으세요. 만성 신부전 진단이 나왔고요. 지금 상태로는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우는 복도에 서서 의사의 말을 들었다. 귀로는 들렸지만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투석이요? 네. 주 3회는 하셔야 해요. 생활 방식도 많이 바뀌어야 하고 보호자분이 옆에 계셔야 합니다. 지우는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엄마, 나 얼마나 안 좋대? 투석 시작해야 한대.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았어. 그 한마디였다. 울지도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그냥 알았어 한마디. 지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다. 사직서를 쓴 건 그 다음 날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성에게 말했다. 나 회사 그만두려고. 태성이 수저를 내려놨다. 갑자기? 엄마 투석 시작해야 해. 주 3회.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요양보호사 쓰면 되지 않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남한테 맡기기 싫어.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는 건 너무 큰 결정 아니야? 지우는 밥상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성아, 나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어. 태성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더 말하지 않았다. 지우도 더 말하지 않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을 등록했다. 공부하면서 병원을 오갔다. 자격증을 따자마자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투석 날짜에 맞춰 병원을 오갔다. 밥을 챙기고 저염식을 지키고 약을 빠뜨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부기가 심한 날은 발을 주물렀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날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어느 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지우야. 응? 너 힘들지? 안 힘들어. 거짓말하지 마. 지우는 웃었다. 억지로 웃었다. 조금.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 도장 안 찍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엄마,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그 나이에 이런 데 시간 다 쏟고 미안해서 어떻게 잠이 와. 엄마, 그만해. 지우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던 손이었다. 반찬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던 손이었다. 지우 학교 준비물을 챙기던 손이었다. 엄마가 욕심낸 거 아니야. 믿었던 거야.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있잖아. 내가 옆에 있잖아. 어머니의 손이 살짝 힘을 줬다. 아주 조금. 하지만 지우는 느꼈다. 창밖을 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우는 손을 놓지 않았다. 불을 끄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는 걸 들으면서 2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 옆에서 지우는 그렇게 밤을 지켰다. 태성의 말투가 달라진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다. 밥상에서 한숨이 늘었다. 지우가 말을 걸면 단답으로 끝났다.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시선을 피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씻고 방에 들어가거나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핸드폰만 봤다. 같은 집에 있는데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어딘지 먼 사람 같았다. 지우는 눈치챘다. 모를 수가 없었다. 7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다. 하지만 먼저 건드리지 않았다. 어머니 투석 날짜를 챙기고 저염식 반찬을 만들고 병원 서류를 정리하고 약 복용 시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했다. 부부 사이의 균열을 살필 여유가 없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랐다. 알아버리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균열이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다. 어머니가 투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지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 사이로 태성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는 소리. 잠깐의 침묵. 그러다 부엌으로 들어오는 발소리. 지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우리가 왜 장모비까지 책임져야 해? 손이 잠깐 멈췄다. 지우는 다시 그릇을 헹궜다. 책임진다는 게 아니야. 내가 갚고 있는 거잖아. 내 돈이 내 돈이지. 그게 그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당장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아니면 찾으려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지우는 수세미를 내려놨다. 천천히 태성을 바라봤다. 태성아, 엄마 오늘 투석하고 왔어. 많이 지쳐 있어. 이 얘기 지금 꼭 해야 해? 그럼 언제 해? 맨날 엄마 얘기 나오면 나중에. 나중이 언제야? 나중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태성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지우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이 손등 위로 흘렀다. 차가웠다. 시어머니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어머니 투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오후였다. 어머니를 방에 눕히고 나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태성이 불렀는지 아니면 스스로 온 건지 몰랐다. 지우는 차를 끓여 가져다 드렸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좀 얘기하려고. 시어머니는 찻잔을 손으로 감싸며 잠깐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지우야, 나 솔직하게 한마디 해도 돼? 네,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싫은 게 아니야. 그건 알지? 네. 근데 말이야. 사업하다 망하는 게 어디 한둘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판단 잘못한 거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우리 아들이 같이 짊어져야 하냐고. 지우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었다. 어머니, 저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이 언제냐고. 말로만 하면 뭐해. 지금 얼마나 남은 거야? 숫자로 얘기해봐. 아직 좀 남았어요. 좀이 얼마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놨다.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지우야, 나는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태성이 지금 직장도 없잖아. 그 애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집에 오면 분위기는 무겁고 나가면 갈 데도 없고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태성이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그럼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처럼 계속 가면 안 되잖아. 지우는 잠시 창밖을 봤다. 어머니, 방법이 있으면 저도 쓰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엄마 상태가 먼저예요. 그게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같이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찻잔을 한 번 더 들었다가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번 더 생각해봐. 문이 닫히고 지우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생각해봐. 뭘, 어떻게. 지우는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태성이 투자 모임을 다니기 시작한 건 직장을 잃은 지 2달쯤 됐을 때였다. 처음엔 공부한다고 했다. 부동산 스터디, 재테크 모임, 뭐라도 해야겠다는 거라고 했다. 지우는 뭐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됐다 싶었다. 집에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 나았으니까. 그런데 모임이 잦아졌다. 주 2회가 3회가 됐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날도 생겼다. 지우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다가 문자로 답이 왔다. 모임 중. 이따 전화할게. 이따는 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 지우가 어디 있었냐고 물으면 사람들 만났다고 짧게 답하고 씻으러 들어갔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다. 어머니가 잠들고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시간이었다. 지우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다. 몇 시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성이 들어왔다. 코트를 벗어 현관에 걸었다. 지우가 움직임을 느꼈는지 돌아봤다. 깨어 있었어? 잠깐 잤다가. 들어가서 자. 그는 욕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코트를 제대로 걸어주려다가 손에 뭔가가 닿았다.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흘러내렸다. 집어들었다. 호텔 이름이 찍혀 있었다. 날짜가 있었다. 이용 내역이 있었다. 지우는 잠깐 서 있었다. 그러다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코트를 걸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싱크대 앞에 서서 밖을 봤다. 어두운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물잔을 내려놓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살짝 여며들였다. 그리고 거실에 다시 나와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울지 않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화가 날 자리가 없었다.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내일 오전 9시 투석, 8시 반 출발. 아침은 간단히. 혈압약 먼저 챙겨야 했다. 그 생각만 했다. 며칠 뒤였다. 태성이 늦게 들어온 날 밤 지우가 어머니 약을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태성의 휴대폰이 화면이 켜진 채 놓여 있었다. 알림이 떠 있었다. 지우는 보지 않으려 했다. 지나쳤다. 약통 뚜껑을 열었다. 요일별로 약을 확인했다. 화요일 칸이 비어 있었다. 채워 넣었다. 다시 테이블 앞을 지나가면서 봤다. 짧은 문장이었다. 오빠, 오늘 수고했어요. 발신자는 이름이 없었다. 번호만 있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약통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위에 약을 올려두고 내일 먹을 것과 모레 먹을 것을 구분해 놨다. 어머니 이불을 한번 봤다. 잘 덮여 있었다. 나오면서 불을 껐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눕기는 했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다. 옆에서 태성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잘도 잔다 생각했다. 천장을 봤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생각은 제 멋대로 왔다. 언제부터였을까? 투자 모임, 늦은 귀가, 호텔 영수증. 오빠, 오늘 수고했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 투석, 8시 반 출발. 그것만 생각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태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늦었다. 집에 있는 날에도 지우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밥을 같이 먹어도 말이 없었다. 어머니 안부를 묻는 일도 없어졌다. 지우는 버텼다. 모른 척이 아니라 진짜로 다른 것에 집중했다.
어머니의 몸무게가 줄고 있었다. 식욕이 떨어진 탓이었다. 좋아하는 음식을 저염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레시피를 찾았다. 된장찌개를 싱겁게 끓이는 법, 국물 없이 반찬만으로 식욕을 살리는 법. 그게 지우의 하루였다. 그러다 어느 저녁이었다. 어머니가 일찍 잠든 날이었다. 태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우가 식탁을 닦고 있는데 태성이 말했다. 지우야. 응, 나 할 말이 있어. 지우는 행주를 들고 돌아봤다. 태성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뭔가를 오래 준비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혼하자. 지우는 행주를 내려놓지 않았다. 왜?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빚에 묶여서 앞이 안 보이는 느낌. 매일 이 집에 오면 숨이 막혀.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내 인생. 응. 그 인생에 나는 없는 거야.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다. 태성과 눈을 맞췄다. 태성아, 외도하고 있지. 태성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아니라고 말해봐. 침묵이었다. 말 못하면 맞는 거야. 태성이 시선을 내렸다. 미안해. 미안해. 지우는 그 말을 한 번 더 혼자 속으로 읽었다. 빚이 싫다고 했는데 그 여자한테는 어디서 돈이 나온 거야. 호텔 영수증이 코트 주머니에 있던데. 태성이 굳었다. 알고 있었어? 몰랐을 것 같아? 태성은 아무 말도 못했다. 지우는 일어섰다. 이혼 알았어.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돼. 지우, 엄마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안 해. 그때 되면 내가 먼저 얘기할게. 그게 언제야? 모르겠어. 하지만 그전엔 아무것도 못해. 태성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지우는 행주를 개어서 싱크대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어머니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닫았다. 어머니가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좁은 이불 위로 주름진 손이 올라와 있었다. 지우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바닥에 등을 침대에 기대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화도 나지 않았다. 텅 빈 느낌도 아니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었다. 어머니 숨소리를 들으면서 밖에서 태성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있다가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어머니 손을 살짝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싸울 여유가 없었다. 무너질 시간도 없었다. 지금 이 방에서 이 손 옆에 있는 것, 그것만이 지금 지우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것으로 오늘을 버텼다. 내일도 그럴 것이었다. 어머니는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예고가 없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예고는 계속 있었다. 투석 횟수가 늘었고 몸무게가 줄었고 밥을 먹는 양이 점점 적어졌다. 부기가 심한 날은 발목이 2배로 불었다. 의사는 완곡하게 말했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더 신경 썼다. 저염식 레시피를 찾고 좋아하는 반찬을 작게라도 만들어 드렸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드시는 날은 괜히 기분이 좋았다. 그래도 마지막은 갑작스러웠다. 투석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녁이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밥을 조금 먹었다. 평소보다 적었지만 억지로 몇 술 더 떴다. 지우가 반찬을 더 올려주려 하자 손을 저었다. 됐어. 배불러. 조금만 더 먹어. 오늘 별로 못 먹었잖아. 오늘은 좀 피곤하다. 일찍 자야겠어. 지우가 부축해서 방으로 모셨다. 이불을 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누웠다. 지우가 이불을 여며드리는데 어머니가 말했다. 지우야. 응. 오늘 된장찌개 맛있었어. 저염식인데 맛있었어? 싱겁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응.
네가 끓이면 다 맛있어. 지우는 웃었다. 과찬이야.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죽 끓여줄게. 전복죽 어때? 엄마 좋아하잖아. 그래. 좋지. 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잘 자, 엄마. 대답이 없었다. 이미 잠든 것 같았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지우는 불을 끄고 나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지우가 자다가 이유 없이 깼다. 가슴이 조금 답답한 느낌이었다.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어머니 방 앞에서 멈췄다. 평소에도 종종 하던 일이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뭔가 달랐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지우는 불을 켰다.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움직임이 없었다. 엄마. 대답이 없었다. 엄마. 한 번 더 불렀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잠깐 무릎을 꿇었다. 아주 잠깐. 어머니 손을 양손으로 감쌌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구급대원이 왔다. 의사가 왔다. 사망 시각이 기록됐다. 서류가 만들어졌다. 누군가 지우에게 말을 걸었고 지우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나왔다.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는 기억나지 않았다. 태성에게 연락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2번 더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남겼다. 어머니 돌아가셨어. 답장은 1시간쯤 뒤에 왔다. 지금 가. 지우는 혼자 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옆에 손을 잡은 채로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 해야 할 것들이 하나씩 정렬됐다. 장례식장, 수의, 영정사진, 부고 연락처, 꽃 종류, 하나씩 차례로 어머니 얼굴을 봤다. 편안했다. 이불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흔적이 없었다. 자다가 간 것 같았다. 정말로 그냥 잠들었다가 간 것 같았다. 엄마 안 아팠지? 혼자 하는 말이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다. 장례식장은 병원 근처였다. 빈소를 잡고 영정 사진을 골랐다. 몇 년 전 지우가 찍어준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사진 찍히는 걸 싫어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손으로 막거나 고개를 돌렸다. 그날은 날씨가 좋았고 어머니가 유독 기분이 좋은 날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지우가 몰래 들이댔는데 그날따라 피하지 않고 렌즈를 보며 웃어줬다. 자연스럽고 환한 웃음이었다. 지우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고르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수의를 고르고 꽃을 정하고 부고를 돌렸다. 식당 단골이었던 분들, 어머니 친구 몇 명, 친척들. 연락처를 하나씩 찾아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지인 중에는 이미 연락이 끊긴 분들도 있었다. 식당이 문 닫으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들이었다. 태성이 저녁쯤 도착했다.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상주 자리에 앉았다. 조문객이 오면 같이 고개를 숙였다. 지우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왔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지우 앞에 서서 짧게 말했다. 고생했다. 감사해요. 그게 전부였다. 첫째 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됐다. 조문객이 오고 갔다. 오래된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지우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가게 할 때 우리 애가 용돈 없다고 하면 그냥 한 그릇 더 퍼주셨잖아. 돈도 안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었지. 너도. 지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또 다른 분은 영정 앞에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지우를 불렀다. 지우야. 네. 네 엄마가 너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우리 지우가 이렇게 잘한다. 저렇게 잘한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만날 그 소리야. 지우는 입술을 꾹 눌렀다. 그 말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자기는 딸 하나 잘 뒀다고. 그게 유일한 자랑이라고 했어. 지우는 더 말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조문객이 빠져나가고 오후가 되자 빈소가 조용해졌다. 태성은 구석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잠깐 나갔다 온다며 자리를 비웠다. 친척 몇 명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우는 영정 앞에 혼자 앉았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엄마, 낮게 불렀다. 나 지금 많이 지쳐. 근데 아직 할 거 남은 것 같아서 못 쓰러지겠어. 사진 속 어머니는 그냥 웃고 있었다. 엄마는 늘 혼자 다 짊어졌잖아. 나도 그렇게 된 건가. 향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어머니 손 잡던 감촉을 떠올렸다. 차갑고 마른 손.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던 손. 지우 도시락을 싸던 손. 마지막 밤 이불 위에 올라와 있던 주름진 손. 그 손이 이제 없었다. 눈을 떴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이틀째 오후였다.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이었다. 빈소 안이 낮고 조용했다. 친척 몇 명이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태성은 상주 자리로 돌아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도 자리에 있었다. 지우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 원피스였다. 단정하고 차분한 차림이었다. 나이는 30대 초중반쯤. 조문객인가 싶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눈이 한 방향으로 향했다. 빈소 안을 훑다가 태성을 찾았다. 태성을 발견하자 표정이 달라졌다. 긴장이 풀리듯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쪽으로 걸어가며 낮게 불렀다. 오빠. 그 한마디였다. 빈소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물리적으로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친척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또 한 명이 시선을 옮겼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대화가 멈췄다.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하얗게. 여자는 상황을 읽지 못한 것 같았다. 태성의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락이 너무 안 돼서 그냥 왔어. 많이 힘들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 태성이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왜? 나 그냥 조문 온 거잖아. 이상한 거 아니잖아. 제발 지금은. 오빠 왜 그래? 나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됩니다. 여자의 말이 끊겼다. 지우였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빈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지우를 향했다. 지우는 걸어왔다. 태성과 여자 앞에 섰다. 여자를 한 번 봤다. 그리고 태성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그리고 돌려서 보여줬다.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다. 오빠, 오늘 수고했어요. 보고 싶어. 다음 주엔 볼 수 있어? 언제 시간 돼? 오늘 왜 연락 안 해? 잘 자. 나 지금 생각나. 빨리 보고 싶다. 짧고 다정한 문장들이 스크롤됐다. 날짜가 찍혀 있었다. 오래됐다. 수십 개였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우야. 지우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호텔 영수증 사진이었다. 날짜가 찍혀 있었다. 금액이 선명했다. 이용 내역이 있었다. 두 사람 이용이라는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빈소안이 완전히 굳었다. 친척 중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저게 뭐야? 또 다른 목소리가 더 낮게 받았다. 설마. 지우는 화면을 내리지 않았다. 빚이 싫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다. 떨리지 않았다. 장모 빚에 묶여서 살기 싫다고. 숨이 막힌다고. 이혼하자고 했잖아. 태성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어? 침묵이었다. 태성아, 대답해봐. 태성이 입술을 달싹였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나섰다. 지우야, 지금 여기서 이러는 게 아니야. 어머니 빈소에서 이게 무슨. 어머니. 지우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어머니 아들이 제 어머니 장례식장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여기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이 닫혔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낸 게 없어요.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여자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태성을 한 번 봤다. 태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자는 더 서 있지 않았다. 조용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발소리가 복도로 사라졌다. 빈소 안에 남은 건 침묵이었다. 태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등이 굽어 있었다. 고개가 내려가 있었다.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친척들은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창밖을 봤다. 누군가는 그냥 무릎 위를 내려다봤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다. 뭔가를 말하려다 그만두는 것처럼 입술만 달싹이다 멈췄다. 지우는 태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다. 장례 끝나면 이혼 소송 진행합니다. 목소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돌아섰다.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자리에 앉았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지우는 그 사진을 바라봤다. 오래. 빈소 안에 다시 조용한 시간이 내려앉았다. 향 연기가 가늘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시어머니가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다. 고개가 내려가 있었다. 태성은 상주 자리로 돌아갔다. 앉았다. 등이 굽어 있었다. 핸드폰도 들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빈소 안이 다시 조용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보지 않았다. 어머니만 봤다. 오래 봤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그날 공원 벤치에서 날씨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렌즈를 보며 웃어줬던 그날. 지우는 눈을 감았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아직 장례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보내드려야 했다. 어머니가 살았던 방식처럼. 소리 없이 끝까지. 눈을 떴다. 향 연기가 천장 쪽으로 올라갔다. 지우는 아주 낮게,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게 말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다. 빈소 안에 향 연기가 피어올랐다. 국화 냄새가 났다. 낮은 조명 아래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등을 곧게 폈다. 어머니라면 그렇다고 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조문객도 없었고 태성도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이후 태성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어디 있는지 몰랐다. 지우는 묻지 않았다. 어차피 끝난 사이였다. 장례 기간 내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다.
상주 자리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그게 전부였다. 집이 조용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이렇게 다른 냄새가 나는구나 싶었다. 약 냄새가 없었다. 저염식 된장찌개 냄새도 없었다. 그냥 조용하고 텅 빈 냄새였다. 지우는 어머니 방 문을 열었다. 정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못할 것 같았다. 문을 열어두고만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들어갔다.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옷을 꺼내 개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아끼던 것들이었다. 명절에 입던 저고리, 오래된 울코트, 색이 바랜 가디건. 냄새가 났다. 세탁세제 냄새와 어머니 냄새가 섞인 냄새였다. 지우는 잠깐 코트를 들고 서 있었다. 그러다 개어서 박스에 넣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덜 났다. 서랍을 열었다. 손수건, 낡은 안경집, 작은 지갑. 지갑을 열었더니 지우 사진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지우가 중학생쯤 됐을 때 찍은 것 같았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걸 지갑에 넣고 다녔구나. 지우는 사진을 꺼내지 않았다. 지갑을 덮어서 옆에 뒀다. 수첩이 있었다. 펼쳐봤다. 지우 생일, 병원 전화번호, 약 이름과 복용 시간, 투석 일정. 어머니의 필체였다. 획이 굵고 힘 있는 글씨였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지우는 수첩을 덮었다. 버리지 않고 책상 위에 뒀다. 장롱으로 갔다. 안쪽을 정리하다가 손을 더 깊이 뻗었다. 끝쪽에 뭔가가 있었다. 딱딱한 느낌이었다. 끌어당겼다. 작은 금고였다. 지우가 모르던 것이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번호를 눌러봤다. 어머니 생일로 해봤다. 열리지 않았다. 다른 숫자들을 생각해봤다. 식당 개업일, 아버지 기일. 그러다 지우 생일을 눌렀다. 딸깍 하고 열렸다. 지우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두툼했다. 꺼내서 펼쳤다. 토지 계약서였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류를 들고 천천히 읽었다. 식당이 한창 잘 되던 시절이었다. 날짜가 찍혀 있었다. 그 무렵 어머니가 조금씩 따로 모아둔 돈으로 외곽 쪽 작은 토지를 매입한 것이었다. 공증 문서도 함께 들어 있었다. 꼼꼼하게 챙겨둔 흔적이었다. 서류마다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었다.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지우는 한참 서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걸 왜 말 안 했어? 방 안이 조용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들렸다. 힘들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됐잖아. 이런 게 있었으면 말해줬어야지. 대답은 없었다. 혼자 다 들고 있었어? 끝까지?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개발 예정지라는 표기가 눈에 걸렸다.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등기부도 확인해야 했다. 지우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다. 지우는 등기부 열람을 신청했다.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토지 정보, 소유자 기록, 거래 이력. 하나씩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 손이 멈췄다. 토지 매입 자금 일부의 출처 기록이 있었다. 공동 투자 계약과 연결된 자금 흐름이었다. 금액이 기재됐고 연결된 이름이 있었다. 태성 아버지였다. 지우는 서류를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다. 한 번 더 읽었다. 숫자와 날짜를 눈으로 짚어가며 식당 명의를 이용한 공동 투자. 그 자금이 일부 어머니 토지 매입으로 흘러들어간 흔적. 그리고 그 투자 계약서에서 파생된 문서들. 지우는 봉투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검토했다. 한 장씩 넘겨가며 읽었다. 중간에 멈추더니 한 장을 다시 펼쳤다. 이 계약서에 연대 서명이 있어요. 네. 자필 서명이에요. 공증도 됐고요. 누구 서명인데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지우 쪽으로 밀었다. 지우는 서명란을 봤다. 시어머니였다. 지우는 서류를 들고 한 번 더 확인했다. 틀리지 않았다. 분명히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필체도 도장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태성 아버지가 식당 명의를 이용해 자금을 돌렸을 때 이 계약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이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빚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지우는 잠깐 말이 없었다. 소송에 쓸 수 있어요? 증거력이 있어요. 특히 위자료 산정이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요. 빚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지우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소송 준비 시작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걸음이 느려졌다. 아파트 입구 앞 벤치에 앉았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태성 아버지의 채무가 식당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어머니가 그로 인해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식당 문 닫고 재기하려다 반찬 가게도 접고 몸이 망가지고 끝내 투석까지 하게 된 것이 그 시작이 자기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수년간 침묵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오히려 말했다. 사업하다 망하는 게 어디 한둘이냐고. 장모 빚을 왜 우리 아들이 떠안냐고. 이혼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지우한테 직접 그 말을 했다. 알면서. 지우는 손등을 내려다봤다. 화가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올라왔다. 화가 아니라 어떤 허탈함이었다. 뭔가 무거운 것이 오랫동안 잘못된 자리에 얹혀 있었다는 느낌. 그게 이제야 드러난 것 같은 느낌. 어머니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내가 욕심냈다가 잘못된 거야. 그 한마디로 다 덮었다. 딸한테 짐을 넘기지 않으려고. 싸움을 만들지 않으려고. 결혼한 딸이 시댁과 틀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간 것이었다. 지우는 눈을 들었다. 하늘을 봤다. 흐렸다. 참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저녁이 됐다. 지우는 다시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불을 켰다. 정리가 반쯤 된 방이었다. 아직 어머니 흔적이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수첩이 놓여 있었다. 지우가 아까 꺼내둔 것이었다. 서류를 펼쳐 책상 위에 올려놨다. 토지계약서, 공증문서, 등기부 열람 내용, 공동투자계약서, 시어머니 자필 서명이 담긴 문서, 하나씩 펼쳐 늘어났다. 어머니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 자금 출처가 태성 아버지 쪽과 연결된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몰랐던 걸까?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어머니도 뒤늦게 알았을지 몰랐다. 그래서 금고에 넣어뒀을지도. 혹시 모를 때를 위해, 딸이 언젠가 찾아야 할 때를 위해. 번호는 지우 생일이었다. 지우는 그 생각을 하다가 입술이 떨리는 걸 느꼈다. 엄마, 낮게 불렀다. 이게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방 안이 조용했다. 말로는 못 해줬으니까 이걸로 남겨뒀구나. 지우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조용히 흘렀다. 소리는 없었다. 그냥 조용히. 한참 그러다가 눈을 떴다. 소매로 닦았다.
서류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하나씩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다. 날짜 순서대로 계약서, 공증문서, 등기부, 연대 서명 계약서, 봉투에 넣고 라벨을 붙였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소송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정리 다 됐어요. 내일 오전에 찾아뵐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오전 10시에 오세요.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창밖이 어두웠다. 방 안이 조용했다. 어머니 수첩이 책상 위에 있었다. 지우 생일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는 수첩이. 지우는 그걸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지우 생일. 어머니 필체로. 그 옆에 작게 적혀 있었다. 내 새끼. 지우는 그 두 글자를 오래 봤다. 눈물이 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도 참지 않았다. 소리 없이 조용히. 어머니가 살았던 방식처럼. 한참 뒤 지우는 수첩을 덮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 봉투를 들었다. 불을 끄고 방을 나왔다. 거실이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았다. 소파에 앉았다. 봉투를 옆에 뒀다. 창밖을 봤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이 서류들이 법정에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지우는 알고 있었다. 빚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가 알고 있었는지, 어머니가 왜 무너졌는지. 태성은 빚이 싫다고 했다. 장모 빚에 묶여 살기 싫다고 했다. 그런데 그 빚의 시작은 자기 집안이었다. 시어머니는 알면서 침묵했다. 오히려 지우를 몰아붙였다. 어머니는 알면서도 혹은 몰랐으면서도 딸을 지키려고 혼자 다 짊어졌다. 지우는 봉투를 한 번 봤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된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된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수첩이 봉투 옆에 있었다. 내 새끼. 그 두 글자가 눈꺼풀 안쪽에 남아 있었다. 지우는 그 글자를 떠올리며 눈을 감은 채로 있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밤이었다. 소송 준비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지우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변호사가 하나씩 꺼내 펼쳤다. 토지계약서, 공증문서, 등기부 열람 내용, 공동투자계약서, 시어머니 자필 서명이 담긴 문서. 변호사는 말없이 읽었다. 중간에 멈추더니 시어머니 서명이 있는 문서를 다시 펼쳤다. 이거 확실한 거죠? 자필 서명 맞고요? 네. 공증도 됐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놨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서류면 상대가 뒤집기 어려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빠르면 석 달. 상대가 끌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알겠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멈췄다. 변호사님. 네. 제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게 드러나는 게 목적이에요. 변호사가 지우를 봤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다. 지우는 정해진 날 법정에 들어섰다. 작은 법정이었다. 나무 책상과 형광등, 판사석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태성은 반대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우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태성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지우는 정면을 봤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다. 태성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혼인 기간 동안 누적된 채무가 가정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처가의 재정 문제였으며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귀책 사유는 지우 측 변호사가 끊었다. 잠깐요. 그 채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부터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계속하세요. 지우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토지계약서, 공증문서, 공동투자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연대 서명란을 봐주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들었다. 서명인이 누구죠? 원고 시어머니입니다. 자필 서명과 도장이 함께 있습니다. 법정이 잠깐 조용해졌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읽었다. 이 계약이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피고 어머니의 식당 명의를 이용해 자금을 돌린 공동투자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채무가 터지면서 피고 어머니가 연대 책임자가 됐고 그로 인해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피고 어머니는 재기를 시도했으나 건강이 악화됐고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받다 사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계약의 연대 서명인으로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이 문서로 증명됩니다. 태성 측 변호사가 말을 받았다. 그 서명이 현재 채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시점도 오래됐고 시효 문제도. 판사가 손을 들었다.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피고 측 입장은요? 태성 측 변호사가 말을 고르다가 답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부인한다는 건가요? 인정한다는 건가요? 침묵이었다. 판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다. 다음 기일까지 피고 측 입장 정리해 오세요. 두 번째 기일이 지나고 세 번째 기일 전날 밤이었다.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상대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합의 보자고요. 더 끌어봤자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이요? 위자료 조정하고 재산 분할로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토지는요? 지우 씨 몫으로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지우는 잠깐 말이 없었다. 다른 조건은 없고요? 없어요. 위자료 조정은 없어요. 처음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받을게요. 그게 싫으면 기일 열어요. 변호사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전달할게요. 이튿날 오전에 다시 전화가 왔다. 수락했어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합의서에 서명한 날 지우는 법원 건물을 나왔다. 햇살이 있었다. 바람이 조금 불었다. 지우는 계단 앞에 잠깐 서 있었다. 태성이 건물에서 나왔다. 지우를 봤다. 잠깐 멈췄다. 지우야. 지우가 돌아봤다. 태성은 말을 찾는 것 같았다. 한참 지우를 보다가 말했다. 미안해. 지우는 태성을 봤다. 뭐래? 어머니한테 해.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태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우는 어머니 산소에 들렀다. 아직 쌀쌀한 날이었다. 봄이 왔다고 하지만 산 위는 아직 바람이 찼다. 지우는 묘비 앞에 앉았다. 가져온 국화를 올렸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풀이 흔들렸다. 엄마. 낮게 불렀다. 끝났어.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제 아무도 엄마를 탓 못해. 빚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가 알고 있었는지 다 드러났어. 지우는 묘비를 손으로 쓸었다. 엄마가 욕심낸 게 아니었잖아. 믿었던 거잖아. 가족이라고 믿었던 거잖아. 그게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 눈물이 올라왔다. 그런데 왜 평생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
내가 욕심냈다가 잘못된 거야. 그 말 한마디로 다 덮고 나한테 말해줬으면 됐잖아. 나 있었잖아.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금고 번호 내 생일로 해놨더라. 알아? 내가 찾길 기다린 거잖아. 말로는 못해줘도 이걸로 남겨둔 거잖아. 한참 울었다. 소리 없이 어머니가 평생 살았던 방식처럼 바람이 다시 불었다. 지우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엄마. 마지막까지 나 챙겨줘서. 묘비를 한 번 더 손으로 쓸었다. 잘 있어. 그 무렵 태성의 투자 사업이 완전히 정리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얘기였다. 사업이 실패하고 자금이 묶였다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하나씩 나갔다고. 내연녀는 이미 그를 떠난 뒤였다. 지우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 감정이 없었다. 안타깝지도 않았다.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었다. 이미 끝난 얘기였다. 태성에게 문자가 한 번 왔다.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지우는 한참 그 문자를 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태성이 시어머니를 찾아간 건 모든 것이 정리된 뒤였다. 시어머니 집 거실이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태성이 들어오는 걸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앉았다. 왔냐? 태성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서서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응. 법정에서 나온 서류들 봤어요. 시어머니가 시선을 내렸다. 아버지 투자 계약서, 어머니 서명. 아무 말도 없었다. 알고 있었어요? 침묵이었다. 지우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집에서 시작된 거 알고 있었냐고요.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다. 알고 있었다. 태성은 말이 없었다. 방 안이 조용했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어떻게 됐겠니? 어떻게 됐겠냐고요? 다 드러나면 우리 집도 끝나는 거지. 아버지도 나도. 그래서 못했어. 지우 어머니는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다. 그분은 미안해. 미안해요? 그래. 미안해.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말하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우한테는요. 이혼하는 게 맞다고, 장모 빚을 왜 아들이 떠안냐고. 그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알면서 그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태성은 그 말을 들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말이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도. 어머니, 응, 저도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지우한테. 어머니 말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빚이 싫다고, 이렇게 살기 싫다고. 진짜 그게 이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저도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가 얼마나 버텼는지, 그 시간 동안 혼자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는지, 나는 그걸 보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태성은 소파 앞에 서서 창밖을 봤다. 제가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태성은 더 말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지우는 어머니 사진 앞에 섰다. 거실 한쪽에 작게 마련한 자리였다. 흰 국화 한 송이와 사진. 그날 공원에서 찍은 사진.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 지우는 오래 그 사진을 봤다. 엄마. 낮게 불렀다.
이제 아무도 엄마를 탓 못해.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욕심냈다고 했잖아. 그거 아니었어. 믿었던 거야. 그게 잘못이 아니야. 지우는 사진 앞에 국화를 고쳐 놓았다. 엄마가 금고에 남겨준 것들이 다 쓰였어.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잖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준 거잖아. 숨겨진 재산은 돈이 아니었다. 진실을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였다.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을 서리로 남겨둔 어머니의 마지막 방식이었다. 지우는 사진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나 잘 살게. 한참 있다가 덧붙였다. 이제 침묵 안 할게. 엄마처럼 혼자 짊어지고 있지 않을게. 그게 내가 엄마한테 배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그날 공원에서 날씨 좋은 날, 렌즈를 보며 웃어줬던 그날. 지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창밖에 봄이 와 있었다. 나무에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지우는 문을 열고 걸어 나갔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삶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